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가결 정족수에서 2표가 모자란 찬성 145표로 부결됐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해 청와대는 야당이 헌정 질서를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문화 연예계 인사 80여 명의 명단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퇴출 활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거나 활동 내역 등을 보고해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유엔에서 표결에 붙여질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석유 정제품 수출은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은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최후 수단을 불사하겠다고 위협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했다는 미국 공화당 맥케인 상원의원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도 부정적이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는 건 유엔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JTBC가 5.18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주영복 전 장관이 자신과 계엄사령관은 전두환 씨의 꼭두각시였다고 진술한 검찰 조서를 확보했습니다. 오늘 출범한 5.18 특조위가 발포 명령자를 비롯해 5.18 전반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발포 명령자의 범위를 좁힐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남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며 부산 영도구의 누적 강수량이 360mm 가까이 기록했습니다. 김해공항 천장에서 비가 새고 산사태가 잇따르는가 하면 부산에서 사상 처음으로 폭우로 인한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생활 쓰레기와 산업 폐기물이 사람 키 2배만한 높이로 동산처럼 쌓였습니다. 폐기물 수거업체가 모습을 감춘 지 5년이 지나가면서 주변 주민들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버려진 폐기물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밀착 카메라에서 고발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임명되고 나서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임명 동의안조차 국회에 오르질 못해서 잊혀진 남자란 자주 섞인 별명까지 얻었던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헌재 소장 후보자가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낙마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정부와 여당에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는데 앞으로 험난한 여야 관계가 예상됩니다. 류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은 청문회가 열린 지 95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재적의원 293명 중 찬성과 반대가 145표로 같게 나오면서 결국 찬성 2표 미달로 부결됐습니다.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의 국회 부결은 2000년 인사청문회법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일찌감치 부결 당론을 천명했던 만큼 오늘 부결은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 중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진 결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은 당론 없이 자율투표 방침으로 오늘 표결에 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 합헌 결정 당시 소수 의견을 낸 걸 놓고 보수 기독교계가 강하게 반발했던 점이 막판 의원들 표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 표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1명은 모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정기국회 첫 투표부터 부결되면서 여당의 원내 전략은 흔들리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은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엽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로 233일째인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최장 기록을 갱신하게 됐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여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신혜원 기자. 민주당은 지속적인 설득 작업을 벌였기 때문에 상정되면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여왔는데 결과는 반대로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으로선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분위기입니다. 김 후보자의 인준안은 단 2표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대야 설득 작업에 총대를 맸었던 우원식 원내대표는 바로 본회의 정회를 요청한 뒤에 긴급 최고 중진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부결 결과에 대해서 야권의 탄핵에 대한 보복이자 정권 교체에 불복하려는 것이라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고 박완주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했던 국민의당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국민의당 의원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오늘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사퇴 등 국민의당의 요구를 들어줬지만 어떻게 해도 부결이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존재감을 과시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20대 국회에서의 결정권은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보수야당은 오늘 사태에 대해 민주당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오늘 결과를 정부 여당이 깊이 새겨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예. 자, 헌정사상 첫 헌재소장 동의안 부결이어서 당과 청와대 모두 타격이 작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9월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 이어지는 각종 입법, 그리고 예산안과 국정감사로 여야가 맞붙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이 정기국회 첫 일정에서부터 예상 밖의 일격을 당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선 우원식 원내대표가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의 만류로 일단은 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당장 내일과 모레로 예정되어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입니다. 보수야당은 여전히 코드 인사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오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국민의당도 꼼꼼히 검증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서 청문원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예, 국회 나가 있는 신혜원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정재윤 기자, 청와대도 곧바로 반응을 내놓은 것 같은데 전해 주시죠. 네, 오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 한마디로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입니다. 특히 헌정 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예. 네, 전병헌 정무수석도 이 헌법기관의 인사를 장기 표류시킨 것도 모자라 이렇게 부결시킨 건 무책임한 다수의 횡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부결 소식을 접한 뒤 별다른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굳은 표정을 지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아까 나온 반응은 아무튼 굉장히 격앙된 느낌인데 전혀 예상을 못했을까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약간의 경고등이나 위험 신호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라면서도 이렇게 국회에서 헌정사 초유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걸로 봤다는 겁니다. 김희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는 그동안 수차례 시도됐지만 그때마다 국민의당 등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전격 본회의에 상정됐기 때문에 당청은 설마 이렇게 부결시키기 위해서 상정됐을 거란 전망은 하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국회 전반에 대한 실망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야당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는 여당 책임론도 일각에선 제기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청와대 나가 있는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북핵 문제가 큰 이슈이긴 하지만 이른바 적폐청산 관련 소식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의한 문화계 통제는 박근혜 정부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에 국정원이 자체 TF까지 구성한 뒤에 이른바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퇴출 활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숫자만 80여 명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회수, 박찬욱, 봉준호 씨 등 이름만 대면 금방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국정원은 MBC에 대한 고강도 인적 쇄신, 프로그램 퇴출 등을 지시했고 SBS에는 4대강 비판을 자제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특히
당시 국정원은 이 모든 내용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 활동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블랙리스트엔 82명의 이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찾아낸 문건에서 명단이 나온 겁니다. 소설가 이회수 씨와 조정래 씨 등 문화계 인사와 문성근 씨 등 배우가 포함됐고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씨를 비롯한 영화 감독은 그 중에서도 제일 많았습니다. 김미화, 김구라, 김재동 씨 등 방송인과 윤도현, 신해철 씨 등 가수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실추했다거나 좌성향의 영상물 제작으로 불신감을 주입했다는 것, 또 촛불 시위 참여로 젊은 층을 선동했다는 이유를 달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원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고 당시 김주성 기조실장 주도로 국정원 안에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까지 구성됐습니다. 국정원의 대응 방식은 다양했습니다. 정부 비판 연예인이 MBC와 KBS 등에 나오지 못하도록 퇴출을 유도하는가 하면 해당 연예인이 속한 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진행되도록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상파의 행사와 프로그램 제작에도 직접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의 경우 2010년 물은 생명이다란 특집 행사에서 4대강 사업 비판을 자제해달라는 협조를 요청했고 MBC에는 환상의 짝꿍이란 프로그램 폐지를 유도했습니다. 나아가 2010년 3월에는 원전 원장의 지시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까지 만들었습니다. 당시 김재철 신임 사장 취임을 계기로 공영방송 잔재 청산과 고강도 인적 쇄신, 편파 프로그램 퇴출에 초점을 맞춰 체질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직권 남용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국정원에 권고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이번 국정원 블랙리스트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국정원에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민정수석과 홍보수석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까지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따르면 국정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활동의 배후에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2010년 5월 당시 이동관 홍보수석은 KBS 조직 개편 관련 좌편향 인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고 같은 해 8월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은 좌편향 연예인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국정원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VIP 1일 보고, BH 요청 자료를 만들어 수시로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이 올린 보고 자료에는 좌파 연예인 정부 비판 활동 견제 방안, 좌파 문화예술단체 제어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정원은 동향 보고에만 그치지 않고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온 오프라인에서 전방위적인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당시 청와대 수석급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 2부에서 좀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가 우리 시간 내일 새벽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표결로 결정됩니다. 지난 2주 동안 초미의 관심사였죠. 어제까지 중국과 러시아가 비토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타협안은 결국 중국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어서 당초 예상보다 제재 강도가 약화된 것입니다. 즉,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대북 석유 정제품의 수출을 200만 배럴로 제한하는 것으로 절충됐습니다. 미국 쪽에서 밀어붙였던 원유 전면 금지는 결국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뉴욕의 심재우 특파원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안보리가 대북 석유 정제품의 수출과 공급액을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북 제재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200만 배럴은 25만 톤 규모입니다. 북한의 연간 소비량 약 150만 톤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대신 원유의 공급과 수출량은 동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수정안으로 통과될 경우 원유와 정유를 합친 북한의 전체 유류 수입은 약 30%의 차단 효과가 예상되고 석유 정제품으로만 따지면 55%의 차단 효과가 있다고 외교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제재 대상 명단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은 삭제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해외 은닉 재산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징적인 효과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재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 금지는 초안대로 남았고 북한 노동자 해외 취업 관련한 내용은 다소 완화됐습니다.
이 두 부문의 제재 효과는 10억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수정안과 관련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회에 충분히 단결 일치된 목소리를 내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안보리 표결에 찬성을 시사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지호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약화됐다고는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이렇게 가시화되자 북한은 미국이 사상 유례없는 곤욕을 치를 것이라면서 위협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번에는 고각 발사가 아니라 각도를 낮춰서 미국 본토나 괌 주변에 좀 더 가깝게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를 자주권과 생존권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책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대북 원유 차단 등을 의식한 듯 우리를 목조르기 하여 완전히 질시시키기 위한 구실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최후의 수단도 불사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성명을 발표한 건 지난해 7월 미국의 대북 인권 제재에 반발하는 성명을 낸 이후 1년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그만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이뤄질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신규 안보리 제재 결의가 통과될 경우 미국은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다음 조치들은 미국의 사상 유례 없는 곤욕을 치르게 만들 것이라며 추가 도발 가능성도 예고했습니다. 미국이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강력한 행동 조치들을 연속적으로 취하겠다는 뜻도 나타냈습니다. ICBM급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고각이 아닌 정상 각도로 괌이나 미국 본토 주변에 가깝게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다시 미국에서 불거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대북 군사 옵션으로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에 이어서 이번엔 미국 의회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한 말인데 문제는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 요청했다고 전제를 한 것입니다. 보수 야당에서는 미국이 해주겠다는데 왜 우리가 반대하느냐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전술핵 배치를 요구한 것인지, 그게 아니면 왜 사실과 다른 얘기가 미국에서 흘러나오는 것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오늘도 반입을 검토한 적도 요청한 적도 없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창규, 이성대 기자입니다. 존 맥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미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국 국방장관이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이 발언에 사회자가 미국이 그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바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북핵 위기와 중국의 역할을 설명하며 미국이 무언가 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힌 겁니다. 평소 전술핵 배치에 부정적이었던 걸 감안하면 이례적인 발언이었습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미국 조야의 발언은 맥케인이 처음이 아닙니다. 미 MBC 방송은 지난 8일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이 요청한다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 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러시아 등의 핵 위협에 맞서 최신형 전술핵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청와대는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 적도 요청한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으며 전술핵 반입을 검토한 바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전술핵을 도입할 경우 북핵 폐기 명분이 약해지고 동북아 전체로 핵무장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이해와 맞지 않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맥케인 상원의원의 주장과 달리 송영무 국방장관이 미국의 전술핵 배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는 송 장관이 지난달 말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언급했다고 알려지자 보수 야권 등에서 나오는 재배치 여론을 전달한 거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조차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자 청와대도 예의주시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미국이 우리 측의 의견을 먼저 타진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공개적으로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반도 전술핵 배치라는 것이 과연 현실화의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또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지 잠깐 좀 분석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배경은 뭡니까? 먼저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는 쪽에선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핵전쟁 발발 시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모두가 공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입을 하고 싶으면 도입은 가능하긴 한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일단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장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일단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저희가 갖고 와야 하는데요. 이때 미국 본토에 지금 전술 핵무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때문에 새로 만들게 될 텐데 그때 상당한 비용 분담을 우리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전술 핵무기는 이 대체로 항공기로 투하할 수 있는 것들 뿐인데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피해가면서 이 투하를 할 수 있는 전투기가 제한돼 있다라고 현실적인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을 자유한국당도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바로 협상 전략의 하나로서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가 있어야 북한과 동등한 입장에서 좀 더 수월하게 협상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입니다. 만약 도입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실효성은 어느 정도나 있는 건가요? 일단 실효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 미군 기지에 이미 전술핵 무기가 많이 배치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괌 앤더슨 공군 기지에 배치된 B-1B 폭격기 같은 경우 이 전술핵 무기를 싣고서 이 60톤의 무장을 하고 2시간이면 한반도에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권재상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 드나드는 미군의 잠수함과 항공모함 등의 전술핵뿐만이 아니라 전략 핵무기까지 탑재돼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미군의 전략 자산이 즉각적으로 한반도에 들어올 텐데 굳이 주변국을 자극하면서까지 우리가 전술핵을 가져올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정인 교수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핵 우산 속에 있는데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술핵을 가져들여온다는 것이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중국, 러시아 같은 주변국들의 반발도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을 자극해서 오히려 동아시아의 군사적 위기를 더 증폭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한반도 사드 배치만으로도 중국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핵무장이 현실화할 경우 이 중국의 반발 정도는 훨씬 더 클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은 바로 일본의 핵무장에 명분을 줄 가능성인데요. 일본이 자위권을 내세우면서 자기들도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맥케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방위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짤막하게. 일단 시점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맥케인 의원의 발언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 직전에 나온 겁니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대북 제재에 동조를 하라는 이런 압박 카드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어차피 몇 시간 안 남은 문제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종교관과 역사관 문제를 집중 추궁하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청문회 시작부터 야당에선 박성진 후보자의 뉴라이트 역사관을 검증하기 위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2014년도에 변희재, 그다음에 2016년도 11월 25일 날 이영훈, 이때에 어떻게 그런 사람을 갖다가 그분들 그 초청을 가지고 저의 어떤 그 이념이나 역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후보자는 논란이 된 역사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조차 의식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요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본인이 좀 분명하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장관직에 임해야 된다. 창조 과학론과 관련한 종교적 편향성도 쟁점이 됐습니다.
창조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6천 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가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창조 과학론을 존중한다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둔 겁니다. 박 후보자는 과거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 문제는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논문 중복 게재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신앙 혹은 이념적인 문제 외에 매우 현실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박 후보자가 주식을 사들인 직후에 해당 기업은 포항시가 선정한 강소기업에 선정돼서 각종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박 후보자는 선정 과정의 최종 심사위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돼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2015년 3월 포항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며 내놓은 공고입니다. 선정될 경우 연간 3천만 원의 예산 지원뿐 아니라 마케팅과 기술 자문 등 혜택도 주어집니다. 70여 개 업체가 지원했고 3개월 심사를 거쳐 최종 17개 회사가 선정됐습니다. 당시 포항시는 공정성 논란을 피하고자 외부 인사 위주로 심사위원단을 꾸렸고 최종 심사위원엔 박성진 후보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박 후보자가 자신이 심사했던 업체 한 곳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신이 지분을 가진 업체를 셀프 심사한 겁니다. 특히 박 후보자는 심사 기간인 2015년 4월 해당 업체 주식 5천 주를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2달 뒤 강소기업으로 선정됐고 그해 말 주식 평가액은 연초보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박 후보자는 당시 포항시 산하위원회 소속이어서 외부 심사위원이란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포항시는 당시 주식 보유 사실은 몰랐고 심사 과정에선 여러 명이 심사를 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해당 업체 주식을 백지 신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예, JTBC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조종사들의 전투기 출격 대기 증언을 시작으로 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증언과 각종 기록을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역시나 관심은 발포명령자 규명에 있습니다. 발포명령자를 밝혀내는데 열쇠가 될 수 있는 주영복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주영복 전 장관은 자신과 국무총리 또 계엄사령관이 모두 당시 자신들의 부하였던 전두환 씨의 꼭두각시였다고 말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1995년 검찰의 5.18 진상규명 수사 기록입니다. 검찰은 80년 5월 국방부 장관이던 주영복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주 전 장관은 직속 부하인 전두환 씨가 1979년 12.12 쿠데타 이후 자신에게 직접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 자신뿐 아니라 신현학 국무총리와 이희성 계엄사령관도 전 씨의 꼭두각시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확대와 김대중 연행 등이 모두 전 씨의 의지대로 시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계엄군과 관계없다는 전 씨의 주장과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지휘권 이원화 부분입니다. 당시 검사가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 이군 사령관을 거치는 정상 지휘 라인이 아닌 전두환 씨와 노태우 수경사령관,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직접 광주 부대를 지휘하는 별도의 지휘 라인이 있었는지 묻자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지휘체계 일원화를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합니다. 별도의 지휘 라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두환 씨가 사실상 군을 장악하고 있었고 통상의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모든 중요 결정을 내렸음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발포 명령자를 찾기 위해서는 5.18 당시 이원화된 지휘체계를 먼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예, 오늘 출범한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의지는 일단 충천합니다. 발포 명령자를 찾아내겠다는 것이죠. 최근 의혹이 제기된 전투기 출격 대기와 헬기 사격 여부부터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석 달의 짧은 조사 기간 동안에 40명도 안 되는 작은 규모의 특조위라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군인들 외에 검찰과 경찰,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들과 교수, 변호사 등 민간 조사관들이 합류했습니다. 대검찰청 공판 송무부장 출신 이건리 변호사가 위원장입니다. 이번 주에는 자료를 검토하고 다음 주부터 전투기 출격 대기와 헬기 사격 여부 조사를 시작합니다.
전투기 출격 대기는 JTBC를 통해 증언한 조종사들의 증언 확보가 첫 단추가 되고 헬기 사격은 국가수가 검증한 타는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곳은 1980년 5월 시민들이 옛 전남도청과 함께 마지막까지 항쟁을 벌였던 전인빌딩 10층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닥에 타는 자국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계엄군이 이곳에 실제로 헬기 기총 사격을 했는지 여부와 발포 명령자는 누구인지를 찾는 게 이번 특별조사 핵심 중 하나입니다. 특조위는 성역 없는 조사를 약속했고 국방부도 비밀은 물론 기무사 조난 자료까지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조위의 당사자 조사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때문에 국방부도 향후 국회에서 5.18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 이후 출범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특조위 조사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부산, 경남을 비롯한 남부지방에 오늘 새벽부터 내린 폭우로 물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부산의 피해가 컸습니다. 집들이 무너지고 공장 가동을 멈추는가 하면 모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강물처럼 불어난 물이 차량 넉 대를 집어삼켰습니다. 한동안 고립됐던 승용차에선 힘겨운 구조 작업이 시작됩니다. 나가야 도움도. 괜찮아. 15m 높이의 나무는 뿌리까지 드러낸 채 차선을 덮쳤습니다. 장대 같은 비로 부산 도심 도로 100여 곳이 이렇게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차량들은 도로 한복판에 그대로 잠겨 있고 침수 피해로 공장들의 가동 중단 사태도 속출했습니다. 부산 서구 천마산 터널 부근에선 토사가 쏟아져 주차된 차량 6대가 파묻혔고 중구에선 주택 3채가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진은 와. 자고 있는데 그 소리가 나길래 벌떡 일났지. 경남도 피해가 컸습니다. 거제 대우조선 해양에선 역류한 하수가 2m 넘게 치솟아 한때 비상이 걸렸고 인근 이룬면과 장목면에선 산사태와 함께 터널 2곳이 침수됐습니다. 통영에선 농경지가 무더기로 유실되고 김해국제공항에선 천장에 비가 새 승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시간당 최고 1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부산교육청은 1960년 교육청 개청 후 처음으로 공식 휴교령을 내렸고 경남 지역 학교 41곳도 임시 휴교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부산의 비 피해가 유독 컸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린 게 가장 큰 이유지만 빗나간 기상청의 예보와 제 기능을 못한 하수시설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오늘 하루 부산에 내린 강수량은 264.1mm, 영도구에는 한나절도 안 돼 358.5mm가 쏟아졌습니다. 경남 거제와 통영에도 각각 308mm, 273.2mm가 내렸습니다. 9월의 부산 지역 하루 강수량으로는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당초 기상청은 오늘 아침까지 100mm 수준, 많은 곳에는 150mm가 올 것으로 예보했는데 그 2배가 넘는 양이 쏟아진 겁니다. 남해안 쪽이 다 강수가 많이 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그쪽에서 생기면서 통영 거제 쪽에 강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일부 하수시설은 재기능을 못했습니다. 275억 원이 투입된 부산 연제구 거제주구 배수펌프장은 총 9대의 펌프 중 2대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가공한 걸려서 작동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원도심 일대 달동네는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고 해운대 등 부촌에서도 하수시설은 개선되지 않아 비가 조금만 많이 내리면 속수무책입니다. 빠져야 되는 이 배수로는 물이 빠질 생각을 안 하고 역류를 해서 올라오더라고요. 기습폭우에 대비한 우수저류 시설도 서울 28곳과 비교해 부산에선 3곳밖에 없어 시설 보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어마가 1등급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여전합니다. 쓰나미와 같은 폭풍 해일 때문입니다. 12년 전에 카트리나 때도 폭풍 해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도로는 강으로 변했고 고층 건물 위 대형 크레인도 두 동강이 났습니다.
생방송 중인 기자는 강풍 때문에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카리브해 섬을 쑥대밭으로 만든 어마는 플로리다주 최남단 키웨스트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어 서서히 북상하면서 마르코 아일랜드, 마이애미, 네이플스 등 서부 해안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지금까지 플로리다주에서 최소 3명이 숨지고 330만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서부 미주리, 일리노이주 등 3,600만 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5등급이었던 어마는 1등급으로 약화됐지만 최고 3m에서 4.5m 높이의 폭풍 해일이 발생할 거라는 예보로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폭풍 해일은 허리케인으로 기압차가 생겨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으로 4.5m 높이면 집 한 채를 거뜬히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플스의 해수면이 1시간 반 만에 2m 이상 상승하면서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폭풍 해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CNN 방송은 허리케인 하비와 어마로 인한 미국의 경제적 피해 규모가 최대 우리 돈 30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구소연입니다. 오늘 정치권에서는 강원랜드 차용 비리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2012년부터 1년 동안 강원랜드에 뽑힌 신입사원 중 95%가 외부 청탁에 의한 것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2015년 5월 강원랜드는 2012년부터 1년간 뽑은 신입사원 채용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합격자의 95%가 외부 청탁을 받은 별도 관리 대상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일반 사무와 카지노, 호텔 부문 등에서 모두 518명을 채용했는데 이 중 493명이 외부 청탁자와 연관돼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지역 보좌진 출신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공개한 강원랜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권모 인사팀장은 외부 청탁이 들어온 응시자의 자기소개와 면접을 부정하게 평가하도록 지시하고 채용 제도까지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적성 검사 후 일정 수의 탈락자를 거르려 했으나 청탁 대상자가 기준 점수에 못 미치자 3천만 원을 들여 만든 검사 제도를 단순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한 겁니다. 강원랜드는 이런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검찰은 최영집 전 사장과 권모 인사팀장 등 2명만 업무 방해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민주당 등 정치권에선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지난 5월 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한 해군 여성 장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7년 전에도 해군 내 유사한 사건이 있었고 군 검찰이 이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성 장교가 부대 지휘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지휘관 역시 피해 장교를 또다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해군 장교 A씨는 7년 전 직속 상관 B씨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A씨는 부대 지휘관을 찾아가 해당 사실을 조심스레 털어놨지만 지휘관에게도 유사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 후 A씨는 7년간 누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소문이 퍼져나갈 경우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A씨는 올해 초 성고충 상담관에게 해당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헌병대 초동수사 후 지난 5월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한 군 검찰은 지난 6일 강간치상 혐의로 직속상관 B씨를 구속했습니다. 해당 지휘관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B씨와 해당 지휘관 모두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채 무고죄로 A씨를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군 관계자는 7년이 지났지만 악질 사건인 만큼 혐의가 입증될 경우 최고 수준의 처벌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윤세영 SBS 미디어그룹 회장과 그 아들인 윤성민 SBS 이사회 의장이 경영 일선에서 함께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노조는 최근에 윤 회장이 4대강 보도 등에 개입했다는 폭로를 한 바 있습니다. 윤 회장은 사내 담화문을 통해서 각종 규제 때문에 정권의 눈치를 일부 봤다면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윤 회장이 이사 임면권을 그대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윤세영 회장은 사내 담화문을 통해 SBS 미디어그룹 회장과 SBS 미디어홀딩스 의장직을 사임하고 소유와 경영을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주주로서 이사 임면권만 행사하고 경영은 이사회에 위임하겠다는 겁니다. 윤 회장의 아들인 윤성민 SBS 이사회 의장도 주요 자리에서 물러나 지주회사인 SBS 미디어홀딩스 비상무 이사직만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전국언론노조 SBS 본부는 윤 회장이 박근혜 정권 당시 대통령을 도와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사실상 보도 지침을 내렸다고 폭로했습니다. 4대강 보도와 한일 위안부 합의 등과 관련한 보도에 개입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오늘 윤 회장은 담화문에서 지상파가 각종 규제에 묶여 경쟁의 대열에서 뒤처졌다며 절대 권한을 갖고 있던 당시 정권의 눈치를 일부 봤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겠다는 사측의 발표는 이미 4번째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윤 회장이 담화문에서 이사 임명권을 계속 보유하겠다고 밝힌 것은 SBS 경영을 계속 통제하겠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사측인 박정훈 사장은 대주주 사임 이후 보도 제작 편성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준수하고 보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서울 강서 지역 특수학교를 둘러싼 갈등, 학부모들이 무릎까지 꿇으면서 더욱더 이슈화가 됐죠. 그런데 이 갈등은 이 지역구 출신 김성태 의원이 국립한방병원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표면화됐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이 이번에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서 지역 간 갈등까지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서울 강서 지역 장애인 특수학교는 원래 양천구 목동에 지으려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주 강서구 주민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이 무릎까지 꿇는 일이 벌어진 뒤에 나온 발언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장애인 특수학교를 지으려고 숱한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그쪽 지역 목동 아파트 주민들과 그쪽 정치인들이 반대해가지고 이 때문에 대안으로 강서구의 옛 공진초등학교터가 지목됐고 이미 특수학교가 있는 강서구 주민들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강서 지역 특수학교는 처음 설립 계획을 수립한 2013년부터 공진초터를 예정지로 선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2010년에서 2012년에는 강서구나 양천구에 특수학교 설립이 추진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시교육청은 또 강서구 마곡지구에 특수학교 대체지를 마련하는 방안을 시와 교육청이 협의했다는 김 의원 주장도 부인했습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의 반박 자료가 나오자 지역 주민들이 해준 이야기를 옮긴 것이라면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지난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집배원 자살 사건이 무리한 업무 부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고인의 마지막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추정하는 사망일 전날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당시 우체국에선 언제 나올 거냐며 출근을 독촉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서광주 우체국 집배원 이기련 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로 전날 CCTV 영상입니다. 아들이 근무하는 식당을 찾은 이 씨가 절뚝거리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자 못내 불안한 아들이 곁으로 다가옵니다. 이 씨는 한 달 전 우편물을 배송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왼쪽 다리를 다쳤지만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 병가와 연가로 버텨야 했습니다. 천일 무사고 운동.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 좀 압박을 하셨다고 해요. 이 기록이 깨지니 공상 처리는 좀 약간 힘들 것 같고. 회사 측은 오히려 출근을 독촉하는 듯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망 추정일로부터 하루가 지나 집배 실장은 내일부터 출근이 가능한지 물었고 이튿날 물류실장은 연락이 없는 이 씨에게 무단결근 처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회사로 추정되는 곳에서 전화가 오게 되면요. 항상 아무 말도 못하다가 전화가 끊고 나면 눈물을 많이 훔치셨다고.
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현장엔 두렵다,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한다는 30자짜리 짧은 유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얼마 전 성폭행을 당해 괴로워하다가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진 중학생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도움을 청하는 학생에게 위협을 줬다는 유족 측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천막 앞을 지나던 시민이 국화 한 송이를 올리고 묵념을 합니다. 지난달 25일 성폭행을 당해 괴로워하다 대전의 한 건물에서 뛰어내려 숨진 중학생 16살 김모 양을 추모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족과 시민단체가 경찰서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찰이 도움을 요청하는 김 양에게 오히려 겁을 주고 위협을 했다는 겁니다. 어린 피해자에게 무고죄로 더 크게 걸릴 수 있어 뇌파 검사, 휴대폰 검사 다 하면 더 큰 죄를 받아 위협적인 암살을 하였습니다. 김 양이 숨진 뒤에야 가해 남성을 구속하고 유족에게 자발적인 성관계인 것처럼 말한 경찰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또 대전시 교육청도 함께 비판했습니다. 성폭행에 함께 연루된 같은 반 학생을 분리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묵살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유족 측 주장에 대해 수사 과정을 설명하는 중에 생긴 오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성적 학대나 협박을 받은 정황은 찾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냉동식품을 실온에서 오래 보관하면 세균이 증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냉동만두의 유통 과정을 추적해본 결과 상온에서 몇 시간씩 방치된 채 수도권 대형마트에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대형 냉동센터입니다. 이곳은 수도권 대형마트와 대리점 400여 곳에 납품하는 대기업 물류회사의 거점센터입니다. 그런데 배송기사들이 출근하기 전인 자정부터 상자를 쉽게 실을 수 있도록 만두를 창고 바깥에 내놓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하 18도 아래에서 보관해야 되지만 영상 8도에 방치돼 있는 겁니다. 새벽 2시쯤 되자 배송 트럭들이 물건을 싣고 움직입니다. 1시간 거리인 서울의 대형마트에 도착한 배달기사는 냉동실이나 냉동창고가 아닌 마트 복도에 만두를 놓고 갑니다. 만두들은 다음 날 아침 마트 직원들이 출근할 때까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가다 쉬다 회담을 떨치나요? 직원들이 한 8시 반쯤 나왔으니까 가격자고 하죠. 다음 날 마트에 진열된 일부 만두는 물렁물렁하게 녹아있거나 상자에서 물이 묻어나오기도 합니다. 잘 얼어있는 만두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렇게 바닥에 탁 놓으면 딱딱한 소리가 나요. 근데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탁 놓으면 촉촉 이런 소리가 나요. 녹아있기 때문에. 일부 기사들은 냉동식품을 녹은 상태로 배송할 수 없다며 지난달 본사 측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냉동식품이 상온에 이렇게 노출되었을 때 이제 품질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도 자랄 수가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측은 물량이 많아 트럭에 실는 과정에서 안전에 해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만 복도에 놔둔 것이라며 감사 요청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구청도 냉동식품 유통관리 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네, 6년 전 일본 도호쿠 지방을 휩쓴 동일본 대지진은 2만 2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선 지진과 쓰나미가 지나간 뒤 피난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로 목숨을 잃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에는 아직도 855세대 1,600여 명의 주민이 가설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쓰나미로 살던 집을 잃고 6년 넘게 피난 생활을 이어가는 고단한 삶입니다. 이처럼 미야기, 이와테, 후쿠시마현은 쓰나미나 원전 사고 피해로 2만 명 넘는 주민이 피난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피난 생활로 정상적인 일상은 무너졌고 건강도 악화됐습니다. 실제 장기간에 걸친 피난 생활이 원인이 돼 목숨을 잃은 사람이 지난 6년여간 3,500명이 넘습니다.
후쿠시마현과 이바라기현에서는 이 같은 재해 관련사가 쓰나미와 지진 등으로 인한 직접적 사망자 수를 웃돌았습니다. 약 53%는 피난소 생활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원인이었고 의료시설 부족이 원인으로 집계된 경우도 20%나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영주택 마련을 서두르고 피난 지역을 축소하는 등 복귀를 권장하고 있지만 방사능에 대한 공포 등으로 복귀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대구의 한 공터에 매장된 50대 남성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4년 전 부인이 내연남과 짜고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남편입니다. 경찰은 한 남성의 행방이 몇 년째 묘연하다는 촉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인 끝에 부인과 내연남으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몰래 땅에 묻은 남편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중국 광저우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와인을 끼얹고 소리를 지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1살 김모 씨는 어제 오후 2시 40분쯤 뒷자리 승객과 말다툼을 벌인 뒤 좌석을 옮겨 식사 서비스를 받던 중 승무원의 얼굴과 옷에 와인을 뿌리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소란으로 여객기 이륙이 35분가량 지연됐습니다. 어젯밤 충북 청주의 한 도로에서 47살 한 모 씨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와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뒤따르던 부인 43살 이 모 씨도 남편 차를 들이받아 택시기사와 승객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74%, 부인 이 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2%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최근 16년간 보험 혜택도 없고 합병증 가능성도 높은 중국에서 장기 이식을 받은 우리 국민이 2,20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장기 매매를 통해 이식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신장 이식의 경우 대기 기간이 5년이 넘는 등 국내 장기 기증자가 크게 부족한 데 따른 현상으로 보입니다. 세계 스포츠 역사에서 여성 차별의 벽이 또 하나 깨졌습니다. 유럽 프로축구 5대 리그에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 주심이 나왔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선수보다 심판에게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독일은 물론 잉글랜드, 이탈리아 등 유럽 프로축구 5대 리그에서 여성 주심은 사상 처음입니다. 베를린 매튜레키는 전반 38분 첫 골을 넣었습니다. 앞서 수비에서 반칙이 있었지만 주심 슈타인하우스는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공격자에게 좋은 기회가 이어질 경우 반칙을 선언하지 않고 경기를 계속해도 되는 규칙을 적용한 겁니다. 양팀이 1대1로 비긴 가운데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른 슈타인하우스가 경기의 승자로 남았습니다. Erleichtert, dass es jetzt auch rum ist und freue mich, wenn ab morgen die Normalität wieder Einzug hält. 축구 주심은 한 경기에서 12km가 넘는 거리를 뜁니다. 냉철한 판단력은 물론 강한 체력도 필수입니다. 그동안 여성 심판은 편견의 굴레 속에 절대적인 숫자도 기회도 적었습니다. 경찰 출신인 슈타인하우스는 2007년부터 독일 프로축구 2부 리그에서 10년간 실력을 쌓았습니다. 슈타인하우스의 휘슬 소리는 차별의 벽을 깬 외침으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인터넷 포털 위성 사진에서도 또렷하게 보이는 산더미 같은 폐기물장이 있습니다. 폐기물을 수거해 발전소 연료를 만드는 업체들이 사업을 접으면서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사유지라는 이유로 지자체마저 뒷짐지고 있는 사이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 몫입니다. 1차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마을 한쪽을 막고 있는 펜스는 심하게 녹슬었고 누구나 오갈 수 있게 곳곳이 뚫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거대한 양의 쓰레기가 산을 이뤘습니다. 폐기물을 재활용, 재가공하던 업체가 사업을 중단하면서 4년 넘게 방치된 겁니다. 제가 올라와 있는 곳은 폐기물 수거업체가 남기고 간 쓰레기 더미 위입니다. 성인 남성 2명의 키를 합쳐놓은 거대한 동산이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지도 한 장을 손에 들고 있는데 가까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탈 사이트에서 이곳의 주소를 입력했을 때 나오는 항공 위성 촬영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쓰레기 더미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현장에 드론 촬영 장비를 가져왔는데요. 실제로 하늘로 띄워보니까 한참을 올라가도 육안으로 쓰레기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m 상공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쓰레기의 양은 약 1000톤에 달합니다. 창고 건물 안에도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압축됐던 폐기물이 풀어지면서 악취와 함께 밖으로 퍼지기도 합니다. 폐기물 수거업체가 가동을 하던 당시에는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쓰레기들을 압축하고 철사로 단단히 묶었던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쪽으로 보이는 것처럼 압축도 모두 풀리고 이 검정 그물망도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쓰레기들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주변으로 날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촬영할 때 손으로 자꾸 부셔보라고, 바람에 날아가는 거를. 그게 사와가지고 막 바람 불면 날아다녀. 그게 이상하게 막. 상수도가 없는 이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비라도 내리면 쓰레기를 통과한 물이 바로 옆에 있는 개울로 흘러가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아유, 다 코사진거리가 아주 애먹지. 나 그런 지가 한번 오래됐어요. 뭐 또 한 차 가져가고는 또 귀찮고.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졌지만 개인 소유의 땅이라는 이유로 지자체도 사실상 손을 놨습니다. 환경단체가 지자체 고발을 검토하고 사정이 외부에 알려지고 나서야 땅 주인은 처리 계획을 지자체에 접수했습니다. 그 경영상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폐기물이 방치된 상태에서 부도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재 지도 감독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폐기물을 가공해 발전소용 연료로 만드는 업체는 전국에 200곳이 넘습니다. 하지만 저유가로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서 최근 3년 사이 문을 닫는 업체도 70곳에 달합니다. 대부분 외곽 지역에서 가동하다 보니 폐업을 하더라도 지자체가 모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시에서 저희가 개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만약에 주변 환경에 너무 오염이 일으킬 우려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고려를 해볼 수도 있겠죠. 한때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폐기물 재활용 업체 상당수는 이처럼 거대한 산더미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소극적인 개입을 계속하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햇볕, 먼지, 야근, 남친. 피부 때문에 신경 쓸 게 늘어나는 나이. 에스테틱의 노하우로 피부 컨디션에 따라 골라 쓰는 3가지 앰플 솔루션. 나의 첫 번째 에스테틱. AHC 더 에스테 퍼스트 앰플.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99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복지성을 가진 한 공공기관의 이사장은 억울했습니다. 내 성이 김 씨나 이 씨였으면 눈에 띄지도 않았을 텐데 희성이라 걸렸다. 그는 자신의 친척을 비롯해서 권력자들이 청탁한 사람 20명을 부정 채용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리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한 시대를 풍미한 유행어처럼 복 이사장이 희귀성을 물려준 가문을 원망했을 정도로 특혜 채용은 여기저기 차고도 넘쳤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지 약 20년 전에 발생했던 웃지 못할 일화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오늘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의 95%가 청탁자, 성적이 괜찮은 지원자의 상당수도 청탁자를 끼고 있었다고 하고 청탁을 해준 사람이 무려 6명이나 겹쳐서 네 집 자식인지 정말로 궁금한 지원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유행했던 말 백도 실력이다 해서 최근에 나온 돈도 실력이다까지 세월이 아무리 지났어도 진화하지 못한 사회. 이번에 적발된 이들 역시 20년 전의 복 이사장처럼
억울하다 혹은 운이 나빴다고 여기고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공정하게 재판해 주십시오. 지난 정권의 이른바 실세였던 한 정치인은 재판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 직원을 공공기관에 특혜 채용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정에서 공정을 이야기한 그에게 판사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전화나 오지 않게 해달라. 그러고 보니 신규 채용의 95%를 청탁으로 채웠다던 그 공공기관의 인사팀장 역시 하루에 받은 청탁 전화와 문자만 200통이 넘었다는 증언이 별로 이상하게 들리지도 않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의 국정원이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특정 인물들의 퇴출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뿐만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더욱 큰 문제는 국정원이 MBC와 SBS 등 방송사의 인사와 프로그램 내용에까지 개입을 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두 침해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정치부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내놓은 문제인데 이게 여태까지 의심스러웠던 상황이 그대로 다 사실이었다. 예. 이걸 확인해 주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부 문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요. 블랙리스트 관련 활동, 더 정확히 얘기하면 당시 국정원식으로 표현을 하면요.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의 활동 내용들이 확인이 된 겁니다. 예. 그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인물들도 관심이 가지만 일단 먼저 그 방송 출연자뿐만이 아니라 방송 자체에도 개입을 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에서 넘어서요. 일단 지상파 방송 출연에 배제를 시켜서 이른바 퇴출 유도 작업을 진행을 했다는 거고요. 예. 또 MBC 라디오 진행자 교체를 유도했다거나요. MBC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연예인이 출연한 프로그램 폐지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또 특정 라디오 제작자의 지방 정보 발령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블랙리스트 못지않게 놀라운 일이 이제 국정원이 방송사 문제에 직접 개입했다 이런 얘기. 예. MBC에 대해서는 정상화 전략까지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2013년 3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010년 3월. 2010년 3월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는 건데요. MBC 신임 사장 취임을 계기로 공영방송 잔재청산, 인적쇄신, 편파 프로그램 퇴출에 초점을 맞춘 이런 방안들이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MBC에 대한 운영 방안을 국정원이 설계했다는 건데 주목할 부분은 당시 MBC의 사장은 김재철 사장이 임명이 됐었습니다. 예. KBS는 어땠습니까? KBS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 전 원장 지시로 좌파 성향 방송 연예인 순화 견제 활동 방향 보고 문건, 이름이 좀 긴데요. 이런 문건이 만들어졌었는데 여기에는 MBC, KBS 등 공영방송에서의 방송인 퇴출 유도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SBS는 오늘 뭐 회장이 회장직을 사퇴했습니다만은 SBS도 국정원이 영향을 행사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 2010년에요. SBS는 물은 생명이다라는 특집 행사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 4대강 사업 비판을 자제해달라 이런 협조를 SBS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SBS 노조는 4대강 관련 보도에 대해서 윤세영 회장이 직접 막았다 이런 폭로를 하면서 또 관련 보도를 이어간 기자를 좌천시켰다 이런 폭로도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의 당시의 활동들이 이번에 발표가 된 겁니다. 예. 아무튼 오늘 그 윤세영 회장의 이른바 고별사에도 이 4대강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은 청와대 지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요. 2010년에 8월에요.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런 지시를 합니다. 좌파 방송인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한 달 뒤에 국정원은 좌파 방송인 사법 처리 확행으로 편파 방송 근절이라는 문건을 청와대에 만들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2011년에는 또 좌성향 언론인, 학자, 연예인이 진행하는 TV 프로그램 등의 실태 파악을 국정원에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문화예술 단체 내 좌파 인사 현황 이런 부분들을
국정원에 요청을 했는데요. 예. 여기에는 촛불 집회에 가담한 연예인을 A급 15명, 그리고 B급 18명으로 구분을 했는데 A급 연예인은 실질적으로 제재 조치를 시행을 하고 B급은 계도 조치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내용이 사실 굉장히 좀 광범위하고 또한 매우 뭐랄까요 직접적이기까지 해서 예. 좀 놀랍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 근데 결국 청와대하고 국정원이 함께 작업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청와대의 발 역할을 한 것이고요. 또 청와대가 수시로 지시를 하면 국정원이 활동을 하고 그 활동 내용들을 보고를 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예. 현재는 당시 국정원 전 기조실장이 이 태스크포스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국정원에 이 국정개혁위가 수사 의뢰를 권고한 상황인데요. 예. 수사를 하다 보면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켜보도록 하죠.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당사자들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 작가 이회수 씨를 잠깐 전화로 좀 연결하겠습니다. 이회수 선생님 나와 계시죠? 네. 예,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네, 잘 안 들리기 때문에. 근데 네, 그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왜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에 빠지셔서 몹시 뭐랄까요 반어법이겠습니다만 불쾌했습니다. 불쾌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내 진정성을 의심했다거나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그 전 정부에 올라 계셨군요. 지금 심정은 어떠십니까? 욕하고 싶어졌습니다. 예. 사실은 좀 심한 욕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뭐 방송이니까 욕할 수 없겠죠? 예. 그럼 참으셔야죠. 네, 굉장히 불쾌합니다. 예. 사실은 과연 그 정부 기관이 그래도 되는지 거의 그 북한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유를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회수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도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실추했다거나 아니면 좌성향의 영상물 제작으로 불신감을 주입했다든가 이건 주로 이제 영화 감독들 대상으로 한 거겠죠. 그리고 촛불 시위 참여로 젊은 층을 선동했다. 이런 등의 이유가 이제 국정원 문건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 이회수 작가께서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젊은 이들을 선동했다라고 아마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마 그 이른바 얘기하는 파워 트위터리안이시기 때문에 그런가 보죠? 네. 뭐 그렇게 짐작만 하고 있고 어쨌든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예. 혹시 본인이 했던 행위가 이른바 선동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동과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기억은 잘 안 나실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그 트위터라든가 혹은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라도 예를 들면 촛불 시위라든가 그 당시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광우병 문제 때문에 촛불 시위가 굉장히 이제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네. 본인이 했던 얘기 중에 뭐 이게 좀 문제가 된다든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내용이 있으신지요? 저는 그러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 제가 트위터에서 줄곧 끊임없이 해왔던 것은 부정과 부패에 대한 신란과 돌직구였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정과 부패를 제가 그 신란한다든가 질타하는 것은 그것이 옳지 않다면 과연 그 정부가 만려한다 그러면 이 나라는 그야말로 그 부정과 부패를 뭐 선행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뭐 방송 출연을 막는다든가 아니면 소속 회사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대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건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선생께서도 내가 이런 건 좀 그때 상황은 좀 이상했다라든가 좀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신지요? 많았죠. 예. 아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주신다면. 강연이 뭐 잡혀 있다가 한 이틀 남겨놓고 또는 3일 남겨놓고 무산되어 버리거나 또 방송이 다 섭외가 이루어졌다가 한 2, 3일 남겨놓고 무산되거나 이런 적은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마 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회수 작가였습니다. 자, 뉴스룸 1부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 그리고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와 관련한 미국의 움직임을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강경한 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지만 그 이상의 배경은 없는 것인가, 이것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고, 또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안을 이제 표결에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아무튼 관심사입니다. 그 내용 포함해서 얘기 잠깐 좀 듣겠습니다. 워싱턴의 김현기 특파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특파원, 우리 정부는 오늘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검토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조야에서는 과연 어디까지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부터 좀 짚어보죠. 네,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한 존 맥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인터뷰 중에 흥미로운 표현을 썼습니다. 며칠 전에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해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송 장관이 당시 특파원 간담회나 귀국 후 인터뷰에서 한국 내 일부 여론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완전 다릅니다. 맥케인은 미국 내 모든 국방 정보를 접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인사입니다. 현재로선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직전 전술핵 재배치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강조한 것에서 보듯 재배치 가능성을 완전 부정하던 그동안의 기류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은 맞아 보입니다. 일각에선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한국에서 먼저 거론한 전략적 오판이 트럼프 정부에게 관련 이슈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의 장을 제공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송영무 장관이 한국 국내에는 뭐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그런 의견도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뭐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전달한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함으로써 재배치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이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의 얘기가 다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부는 아무튼 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일절 지금 제안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공식적인 입장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기류 변화가 당장의 효과로는 중국 압박용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니겠죠? 네, 미국의 반응은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중국을 겨냥한 압박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고강도 대북 제재를 반대하는 중국을 겨냥해 여차하면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유엔 제재 수위에 따라서 지금 이제 새벽이면 결론이 나오게 돼 있는데 전술핵 이슈의 전개 방향이 결정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현실화까지는 여러 가지 제약 요인들을 무시할 수는 없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약 요건을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미국입니다. 우선 미국은 만일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배치할 경우 수천 명의 추가 병력이 필요해지고 막대한 예산도 필요합니다. 게다가 한미 간에 지금 불신의 골이 깊은 상황이라 예민한 핵자산을 건네줄 분위기도 아닙니다. 또한 돈줄을 쥐고 있는 의회도 아직까진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에는 미온적입니다. 둘째는 중국 등 주변국의 반대입니다.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해온 중국으로선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화되면 사드 보복을 능가하는 조치를 내놓을 겁니다. 마지막은 당연히 한국 내 여론이겠죠. 예.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정상 각도로 태평양에 발사하는 막바지 상황으로 치달으며 더 이상 카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를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한미 간의 재배치 비용 분담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미 정치 군사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폭발력 조절이 가능한 소형 전술핵 무기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잇따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원점이나 지휘부를 정밀 타격하는 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으로 부상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워싱턴의 김현기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술핵.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에 철수했지만 유럽의 나토 동맹국 가운데 일부에는 여전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술핵 재도입을 외치는 일각에서는 나토식으로 하자고 요구를 합니다. 나토 동맹국은 유사시에 미국의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함께 나옵니다. 팩트체크는 오늘 이 주장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한국이 전술핵을 도입할 경우 우리 역시 사용 권한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대영 기자, 이런 네. 주장이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선 유럽에 배치된 미국 전술핵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터키입니다. B-61이라는 핵폭탄인데 나라마다 적게는 10기 이상, 많게는 70기 이상입니다. 총 200기 안팎이 도입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들은 모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회원국입니다. 일각에선 유사시에 이들 나라에 전술핵의 사용 권한이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나토식으로 도입을 하면 미국하고 핵 공유를 할 수가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거겠죠. 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핵무기의 사용 권한은 미국 중에서도 미국의 대통령의 독점적인 고유 권한입니다. 네. 1946년에 만들어져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미국의 원자력법을 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명령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실제 미국의 모든 핵무기에는 PAL이라는 장비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워싱턴에서 보내는 발사 코드를 입력을 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 그렇다면 핵무기가 활성되는 그런 기능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발사 버튼을 쥐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전술핵을 다시 들여온다고 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 대통령의 권한인 거죠. 네, 근데 왜, 그러니까 미국 혼자만의 권한인데 왜 나토에서는 핵 공유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겁니까? 나토 회원국이 29개 나라인데 프랑스를 제외하고 28개 회원국에서는 이걸 미국과 함께 논의하는 논의의 틀이 마련돼 있고 정보와 정책 방향을 의논을 하기 때문입니다. 1966년에 나토는 핵 계획 그룹 MPG라는 회의체를 만들었는데 명목상으로는 여기에서 핵 정책을 조율을 하고 만장일치가 돼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또 회원국이 미국의 전략핵을 부착하고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핵 정책에 대해서 뭐 조율하고 정보도 나눌 수 있는 거면 핵 공유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구조로만 보면 그런데 네. 구조와 달리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간 나토 회원국들은 구체적인 핵 전략과 전시 작전을 만드는 과정을 주도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 그런데 그 작계들은요, 결정권 자체를 거기다 못 박아놓은 건 아니에요. 반대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도 아니고요. 네, 이 문서는 나토의 한 분과에서 올해 2월에 낸 보고서입니다. 나토가 핵 책임을 공유하는 방법은 정의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그리고 총괄적 핵무기 통제는 미국법에 따른 것으로 1946년 이래 변하지 않았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토 회원국들이 협의에는 참여를 할 수가 있지만 그 결정 권한까지 준 시스템은 아닌 거군요. 그렇습니다. 나토를 연구한 전문가들은 이 논의 자체는 전술핵의 세부 전략을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전략을 짜는 건 미국이라고 말합니다. 네.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이 지휘를 특히 하고 있는데요. 이 사령관의 국적이 어디냐? 고정적으로 미국입니다. 나토 창설 이후에 미국이 다른 나라의 사령관 자리를 양보한 전례가 없습니다. 결국 논의기구는 갖추고 있지만 나토에서도 전술핵의 배치와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당사국이 아닌 미국에게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사라진 신석기입니다. 예, 왜 사라졌나요? 예, 오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 의외의 대답이 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후보자 입장에서 보기에 지구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창조 신앙을 믿는 입장에서는 교회에서는 6,00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6,000년. 예. 원래 45억 년이라고 배웠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지구가 천지창조회에서 6,000년 정도만 됐다는 게 창조과학회의 입장입니다. 예. 6,000년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러니까 기원전 4,000년 전쯤에 하느님이 6일간 천지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구약성서에 나오는 여러 족장들의 연대를 역산해 보니 BC 4,000년 전쯤이다. 그래서 지금은 2,000년이 넘었으니까 6,000년쯤이 지구의 나이다라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계산이면 구석기는 물론이고 BC 10,000년 전부터 시작되는 신석기 일부도 창조과학회 입장에서는 없는 겁니다. 예. 참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예를 들면 뭐 초등학생 같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공룡은 어떻게 됩니까? 예, 창조과학회의 많은 고민이 바로 공룡이었습니다. 예. 지구가 6,0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면 영화 주라기 월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청동기 월드쯤이 돼야 맞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창조과학회 홈페이지를 잠깐 보면 공룡뼈의 연부 조직, 그러니까 부드러운 조직이 발견되었고 이걸 감안할 때 공룡은 아주 오래된 동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중국인들이 공룡뼈를 고아 먹고 있었다는데 공룡뼈가 2억 년 전이라면 어떻게 고아 먹겠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공룡과 인류가 6,000년 전쯤에 공존했다는 것이 창조과학회의 주장인데요. 과학계는 주라기, 공룡이 살았던 주라기가 2억 년 전부터 번성했다고 하는데 틀린 겁니다. 이집트 문명이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창조과학의 입장으로 본다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공룡과 동시대인이 되는 겁니다. 예. 아무튼 배워온 사실과 또 이분께서 주장하는 내용이 이제 섞이면서 좀 머릿속이 좀 뒤죽박죽이 되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긴 합니다. 사실은 지동설이 발견되기 전에 17세기 전에 종교과학자들이 했던 주장들입니다. 18세기 이후로는 잘 안 나왔습니다. 그것까지 조사를 했군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날카로운 척키스입니다. 이게 뭡니까? 한 의류업체의 광고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쯤에 나왔던 광고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입맞춤 사진이 있고요. 이게 광고 사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역시 오바마 전 대통령 그리고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의 입맞춤이 있습니다. 이게 좀 논란이 됐던 광고 사진들 아닌가요? 두 사람이 실제로 입맞춤을 한 건 아니고 당연히 합성인데요. 뭐 화해, 균형, 그리고 증오하지 말자 이런 메시지를 담은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합성이 아닌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실제 있었던 사진입니다. 이게 진짜로 있었던 상황인가요? 불편하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일부 모자이크 하려고 했는데 PD가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게 낫다고 그래서요. 그냥 그대로 했는데 어제 저녁에 있었던 사진입니다.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원하는 김무성 의원 그리고 바른정당의 독자 노선을 주장하는 유승민 의원이 어제 저녁 만찬에서 저렇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면 두 사람이 다 두 눈을 꼭 감았는데 입은 맞췄지만 눈은 못 맞춘 것 아니냐, 차마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 두 사람은 이제 바른정당 진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어제 이제 입을 맞췄기 때문에 뜻을 모은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상황은 또 그렇지도 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 입맞춤을 우선 어제로 돌아가서 보면 사실 술 기운 때문에 했다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상식적으로도 맨정신에서는 연기하기 힘든 장면입니다. 참석자에 따르면 회식은 어제 저녁 7시 정도부터 있었는데 술이 몇 차례 돈 뒤 중반 이후에 저 장면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만취는 아니고 얼큰이 취한 정도라고 하는데요.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이 이 두 사람의 입맞춤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주문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강이든 통합이든 우선 바른정당의 단결이 중요한데 우선 두 사람의 단결을 위해서 시켰는데 두 사람이 응했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 사진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주장하는 김무성 의원 측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사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의 비대위원장 체제를 마치 수용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제 만찬 말미에 바로 김무성 의원은 우리가 박근혜 사당이 싫어서 나왔는데
유승민 사당, 그러니까 개인당으로 비칠까 우려된다라면서 유승민 체제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예, 유승민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바른정당 최고위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향후 지도체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못 냈고요. 13일쯤으로 예상되는 원외위원장들과의 연석회의에서 좀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원래 제가 말한 날카로운 첫 키스는 그 한용운님의 님의 침묵에 나오는 식구인데요. 예. 첫 구절은 님은 같습니다로 시작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인 되기 참 어렵다는 생각을 또 잠깐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밤사이 비가 그치고 내일 다시 맑아집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짙겠고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5도 오릅니다. 예, 잠깐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앞서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 기사에서 헌재의 동성혼 위헌 결정 당시 소수 의견을 냈다 이렇게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동성혼 위헌 결정이 아니고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 당시의 소수 의견이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셜 라이브가 진행됩니다. 디지털 뉴스룸 팀의 기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겠는데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이제 이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특수학교냐 아니면 한방병원이냐 이 문제로 굉장히 논란이 크죠. 그걸 직접 취재한 우리 디지털 뉴스룸 팀 기자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Keep your